안녕하세요. 3학년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국의 항쟁,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의 지역 국가의 성장 부분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아니지, 이제 기억났어요. 지난 시간에 한반도에서의 지역 국가 성장은 그러니까 북쪽의 발해하고 통일신라였죠. 그래서 요 이제 통일신라가 가기 전에 지역 국가 성장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지역 국가 성장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봤지? 이걸 넌 큰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데 있는 김에 그냥 다 보죠. 그냥 그래서 다시 삼국의 항쟁을 수특에 있는 걸 잠시 보면 고구려는 기억났어요. 이거는 앞에 그 선생님이 정리했는 거 여기에 정리했는 거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요거 하고 요거 보려고 놨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걸 먼저 봅시다. 야마토 정권의 성장. 보면 일본의 야마토 정권인데 지난번 이야기했었죠. 왜 야마토냐? 야마토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래서 선진 문화를 수용했다. 그래서 중국의 남조와 한반도인들이 도레인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용하죠. 특히 한반도에서는 특히 백제로부터 아주 밀접한 관련을 있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일본의 천황족이 백제 왕족의 자손이나 친척이다. 이런 그나 아니면 그 피가 혈통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 특히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는 그 왕족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일본이 무리를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또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사상과 기술 등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아스카 문화라는 건 이 시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불교 문화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봅시다. 여러분들 수특에 아스카 문화 7세기 전반의 아스카 지역 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를 말한다. 여기 보면 나라현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아스카 지역이 어딘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다. 7세기 전반에. 그러다가 다이카 개신이라는 걸 합니다. 다이카 개신이라는 건 당의 율령 체제를 본떠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스카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지금 계속 뜯어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헷갈릴 텐데 백여 개의 소국이 있었다 했습니다. 요거 사실 100여 개의 소국인데 이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부족 국가 정도로 아주 작은 소규모 국가예요. 이게 합쳐져서 30여 개국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30여 개. 그리고 여기에 대표되는 나라가 여왕이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중국의 삼국시대 외나라에 가서 친위외왕이라는 도장도 받아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또 발전해서 이제 계속 도레인이 오면서 선진 문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주면서 여기에 드디어 정권이 성립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렇게 썼는 이유는 뭐냐 하면 100여 개에서 30개에서 결국 야마토 정권이 성립했을 때 이때 이 야마토 정권은 왕이 주도를 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여전히 여러 부족장들이 주도를 했겠어요. 이건 사실 뭐 물어나 보나 마나이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국가의 형태는 상당히 세력이 강했고 왕권은 약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 야마토 정권은 지방 세력이니까 호족이죠. 호족의 세력이 강했고 이 호족의 세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호족이 소가시 세력이었어요. 성씨 이름입니다. 소가시. 그래서 이 소가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 야마토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호족 연합 정권이 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진 문화의 수용인데 결국 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 가는 가운데서 왕권은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시기적으로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일본에서도 일본의 천황의 입장에서도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강화시키는 그러한 바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다이카 개신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배우겠지만 당의 율령 체제를 본받아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씨를 축출하게 되는 거예요. 소가씨를 축출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관료제의 도입, 그 다음에 지방간의 파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카 계신 더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이런 비슷한 류의 흐름을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호류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호류사라는 절 이거 역시 이제 이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절이에요. 법룡사라는 절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저기에 이제 담징이 그렸는 유명한 벽화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의 지역 국가의 등장을 봅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를 좀 볼까요? 우리 요 야마토 정권의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 성장을 보면 4세기경에 일본 열도에서 뭐 이렇게 호족들이 연합하여 여기 나오죠.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립했다. 야마토 정권의 발전. 그래서 지배자들은 요 부분 요것도 봐둘 필요 있어요.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권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무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방후원분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쉬워요. 저는 앞쪽에 요게 전방후원분이에요. 전방후원분이란 건 뭐냐? 앞에 이게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고 전에 앞에 요렇게 방이 하나 있고 후 뒤에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후원이에요. 이 네모난 거 요 약간 마름모형으로 되는 게 이게 방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무덤 안에 방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장품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자세히 하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집들이나 건물들, 길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방과 후원, 전방 후원을 두고 여기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담같이 흙으로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고 여기 또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삼중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 지배자가 죽은 뒤에 살아서 여기 사는 곳, 궁전 같은 곳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은 네모난 모양이고 뒤에는 둥근 모양의 고분이다. 이게 아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이고 일본의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마토 정권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진 문화의 소용으로 중국 남조 한반도에서 도레인이 와서 가야도 있습니다. 가야.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히미코 여왕이 가야 출신일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스웨키 제작, 아스카 문화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웨키라는 건 여기 나오죠. 일본 열도에서 도자기입니다. 이게 그냥 평지에서 불을 떼면 한 800도, 70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조몬토기 이전에 이제 조몬토기인데 조몬토기 같은 건 평지에서 800도, 700도로 구우니까 이게 흙이 딱딱하게 안 굳어져 가지고 잘 깨지고 약합니다. 근데 이 1000도 이상으로 구우면 이게 되게 딱딱해지는데 토기가 근데 1000도 이상 높이는 방법을 이 일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반도와 중국에서는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이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마를 불을 떼는 가마를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여기는 다 흙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흙을 쌓아서 여기 연기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를 막 가득 쌓아서 불을 떼면 이 열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통로를 따라서 일로 가니까 이쪽으로 열기가 집중되겠죠. 그럼 여기에 도자기를 딱 넣고 구우면 이때 도달하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토기가 세이키 문화다. 이렇게 됩니다. 세이키 토기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동아시아 우리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의 지역 국가가 성장하는 걸 봤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반도하고 일본의 지역 국가의 성장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한반도에서의 지역 국가인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을 때는 나당 동맹하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고구려가 손을 잡고 여제 동맹으로 그 싸웠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거의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통일전쟁의 개념으로 작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전쟁은 동아시아 대규모 국제전이었고 그러니까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근거지 이동, 그다음에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의 총집합체였고 이 삼국 통일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의 갈등이 대충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에서는 당이 등장하고 있었고 당이 등장해서 중원에서 그 통일의 제국인 당이 나오니까 그 아주 강력한 그 힘을 이제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을 지배하려고 드는 패자, 내가 제일 힘이 세 이 지역에,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나한테
눈가리 깔고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한반도에서도 신라가 한반도 지역인데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그동안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눌렸던 신라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백제와 고구려를 압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에서 지역국가가 되죠. 그리고 만주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서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옛 땅 영토를 차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발해의 땅 크기가 고구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지도로 한번 보겠지만 발해가 훨씬까지 아니고 더 컸어요. 어쨌든. 그래서 발해도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매우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봅시다.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에 보면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죠. 이게 삼국 통일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상은 나당 연합 때 고구려 백제 외 돌궐도 여기 있어요. 돌궐연합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과정은 7세기 중엽에 이 뒤에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쭉 봅시다. 과정은 7세기 중엽에 나당 연합이 결성돼요. 나당은 나는 이거 신라를 이야기해요. 신라당의 연합이 결성돼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멸망되니까 요 백강은 일본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백강에서 전투를 했는데 당연히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요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고구려로 돌려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나당 연합을 결성할 때 이 나당 연합을 완성했던 사람이 김춘추가 가서 나당 연합을 달성하게 되는데, 김춘추가 당 태종 이세민이었나? 그럴 텐데 그 태종 이세민하고 협상할 때 요구했던 게 첫 번째가 뒤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전부 다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걸로 인해서 나당 연합이 결성되게 되고, 이 조약에 의해 가지고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죠. 근데 이 약속은 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면 대동강 이남은 신라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 이놈의 새끼들이 한반도 전체의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 백제를 멸망시킨 거기에 웅진 도독부를 세워요.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 그다음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 도독부를 세운 다음에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세우는데, 도독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청도군, 뭐 밀양, 뭐 청도군, 뭐 이런 것처럼 군 지역인 것이고, 그 다음에 도호부는 경상북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위 행정기관인 안동 도호부를 고구려에 세우고, 그 밑에 백제의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신라의 계림 도독부 이렇게 세워서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깝죽거린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빡쳐가지고 이제 다시 신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당하고 신라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라가 당하고 싸울 때 혼자 싸우기엔 당이 너무 크죠. 그래서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 유민을 그때 돼서 다시 지원해줘요. 야, 너거 지금 당나라 쫓아내고 나면 우리가 너거 좀 이렇게 백제하고 고구려 유민 너거를 좀 챙겨줄게. 같이 싸우자. 이러니까 사실 백제를 멸망시킨 건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도 있고 고구려도 당나라하고는 철천지 원수니까 같이 손을 잡고 당나라를 싸워가지고 매월포하고 매소성하고 기벌포에서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대동강 이남은 신라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로 돼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 한반도 지역에서 신라의 지역 국가가 성장하게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시험에 좀 제법 잘 나오는 게 이 백강전투입니다. 그래서 백강전투라는 건 뭐냐 하면 좀 봅시다. 백제가 적의 계획을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하러 장수 해서 바다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끌고 백강의 진을 쳤다. 그래서 백강 전라도 있는 강이에요. 백강의 진을 쳤고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분리해서 후퇴해서 어떻게 해서 일본군은 결국 패했다. 이게 백강 전투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백제가 멸망하자 그 백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와서 이렇게 전투를 했던 게 백강 전투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열도를 좀 보죠. 일본 열도는 7세기에 일본 국호를 사용하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외락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이제 천황이라는 칭호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견당사 여기 한 개 더 적읍시다. 견신라사라고도 합니다. 신라로 간 건 견신라사, 통일신라니까. 그 다음에 견당사로 이렇게 보내서 선진문물을 끊임없이 계속 수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용했던 선진문물을 통해서 일본은 계속 이 야마토 정권을 발전해 나가는데, 자, 여기에서 나라 시대가 있고 헤이안 시대가 있습니다. 나라라는 건 이게 좀 나라 시대, 해안 시대인데 이건 한문이고 교토가 또 한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토 가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헤이안은 일본 말이고 나라를 일본 말로 하면 헤이조쿄가 됩니다. 그래서 헤이조쿄 시대, 헤이안 시대 혹은 나라 시대, 교토 시대 이렇게 되는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는 그냥 나라 시대, 해안 시대로 가장 많이 씁니다. 거의 99%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라 시대라는 건 이 나라라는 지역에 지금도 나라 지역 있죠. 나라라는 지역에 수도를 건설했을 때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8세기 초이고 헤이조쿄를 이게 이 나라 시대 나라의 궁궐을 이야기하는데 건설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천도를 해서 그곳에 새로운 대규모 궁궐을 만들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완전 좀 많이 왕권이 강화됩니다. 천왕권이 강화되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강력해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번 더 바로 옆에요. 해안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 다시 궁궐을 만들어서 했는 게 해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은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해안 시대에 오면 천왕권이 거의 완전히 강력해지면서 결국 나라가 어느 정도 평화를 되찾고 귀족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 헤이조쿄나 헤이안 같은 이런 이 시대에 만들었던
이 도성이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성을 모방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요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교과서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고구려하고 당은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돌궐하고 당도 매우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또 백제하고 신라하고 고구려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백제하고 신라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그 다음에 토번하고 당도 안 좋았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은 이 시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나라의 지역 국가로서 이 지역을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나라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고 대부분 이제 이 내부적으로 축적된 힘을 바깥으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팽창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돌궐 매우 강력했었고 토요콘이나 토본도 매우 강력했었고 고구려도 매우 강력했죠. 그래서 이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다 전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고구려하고 돌궐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싸울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이 당나라와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었죠. 두 번째, 이 둘이 고구려하고 당나라는 엄청나게 수나라 때부터 계속 싸웠던 전통적인 대립관계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같이 협공을 맺게 되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통해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신라가 사실 당나라에 찾아오기 전에까지는 당나라는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썼어요. 왜? 지금 주변에 큰 나라하고 싸울 것도 많은데 백제 같은 이런 쪼무레기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신라가 자꾸 찾아가가지고 형님 이 고구려를 치려면 고구려 먼저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백제를 먼저 쳐서 신라하고 당이 같이 협공해서 고구려를 쳐야지 됩니다. 계속 설득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건을 가지고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외는 전통적으로 서로 우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하고 고구려 백제 사이에서 이제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사귀고 있었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십자형 외교 관계가 형성되는데 십자형 외교 관계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외교 관계와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의 외교 관계. 그래서 요 부분이 십자형이기 때문에 십자형 외교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 신라, 고구려, 돌궐, 그 다음에 당나라 이렇게만 봐도 요 시기에 전쟁이 상당히 국제전이었다라는 거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시기가 지나가면 신라하고 당나라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고구려와 백제가
하나로서 뭉쳐가 그 유민들이지만 뭉쳐가지고 당나라와 싸우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서 신라가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요콘하고 토번이 아직까지도 당나라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고 마침 그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우고 있는 중간에 마침 대규모 그러니까 토요콘하고 토번도 알았는 거예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요거의 기회다 이래가 대규모 원정군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당나라는 여기 싸우던 군사력을 이쪽으로 서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이때를 틈타서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냥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김춘추의 외교적인 성과, 그다음에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이 힘을 합쳐서 유능하게 잘 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당시에 했던 국제적인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한반도에서의 지역 국가가 성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일단락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우호 관계와 적대 관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국제전 이것도 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구 이동을 통해서 그 댓글에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 댓글에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다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보면 이 인구 이동 단원에 보면 이 기억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유사한 문화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도 보면 뒤쪽에도 보면 방가사유상이죠. 방가사유상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미륵 방가 사유상이에요. 미륵 방가. 방가가 무슨 뜻이더라? 방가가 살짝 쪼개고 있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 사유 생각하는 상이죠. 이 미륵 보살이에요. 미륵. 근데 우리나라의 미륵보살, 일본의 미륵보살이 매우 비슷해서 일본이 우리 거 뺏겼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국의 미륵보살도 우리나라하고 보면 상당히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되게 비슷한 인구 이동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고 인구 이동의 원인이 뭔지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답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속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요 예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 하면 그 인구 이동하기 이전에 이걸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좌식 문화입니까? 입식 문화입니까? 한반도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입식 문화죠.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방에 그냥 앉아서 상 펴놓고 앉아서 밥 먹는 거, 잠도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거. 그럼 우리는 동방문화권이니까 동방문화권의 아주 그 원조격인 중국도 비슷할 거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입식 침대에서 자고 식탁에서 밥 먹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쉬는 건 왠지 서양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의자에서 식탁에서 밥 먹고 의자에 앉아서 쉬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입식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럼 중국도 그것을 아주
그 선사시대 때부터 중국 전통적인 문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3세기에 한나라 시대의 중국의 어떤 벽화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시대의 중국인들은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혹은 방에 앉아서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완전한 입식 생활을 하게 되죠. 의자에 앉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유목 민족이 입식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목 민족의 입식 생활을 한족들이 배웠고 그 영향으로 이렇게 중국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입식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건 뭐 이제 입식 생활 하고 있는 유목 민족들의 모습들 이런 거겠죠. 그렇게 돼요. 이건 뭐지?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교류 사례인데 이거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지만 한번 봐두세요. 요것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기의 전파는 결국 화북 지역 중국의 거기서 만주 한반도 북부에서 이거는 일로 넘어온 건 고조선하고 연나라하고 싸웠을 때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올 때,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로 이렇게 간 거는 준왕 때, 그 다음에 고조선 완전 멸망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건 백제하고 가야하고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조의 무덤 양식이 백제에 전파되는데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백제 이것과 관련해서 백제의 무덤 양식의 변화인데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무덤을 사용하다가 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뒤에 좀 더 있는데 우리 뭐 핵심적인 거 요것만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백제가 누군가로부터 선진 문화를 배운다면 초창기에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백제의 왕족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고구려에서 왔었죠. 따라서 초창기에 이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은 모두 다 고구려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 벽돌 무덤은 이 남조 중국의 남조에서 유행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런 문화를 전파받았다. 그 다음에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카 문화 아까 이야기했었고 당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다이카 계신 당나라의 율령이에요. 우리가 아직 당나라 율령 안 배워서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당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다이카 계신 율령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안의 도시 구조를 모방한 일본의 헤이조쿄와 발해의 상경성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시들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요게 요 그림도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지필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당나라 상경성인데 당나라 상경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고 그 북쪽 중앙에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틈으로 나눠요. 동서로 나누는데 그 사이에 엄청 긴 대로가 있는데 이걸 주작대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럼 발해의 상경성 같은 경우에도 있고 주작대로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죠. 일본의 헤이조쿄도
것도 나라도 이렇게 돼 있고 주작대로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 이게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따 많다. 이건 또 뭐야? 이게 만든 지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그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전쟁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거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뭐냐? 살수이죠. 살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이게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양제가 100만 대군을 끌고 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압록강이 있는 데서 쭉 유인해서 평양성 앞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적들을 이제 유인해가지고 살 수 있는데 살수가 청천강에 지금의 청천강 그쪽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들을 확 쓸어버리는 요렇게 하는데 살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문술 그 다음에 압록강 뭐 요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천천히 나갔어요. 요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문제 보고 그 다음 파트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